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고 말씀드릴 내용이 되게 많아서 이거를 나눠서도 해볼까 고민을 했는데 나눠서 하기도 좀 애매하고 해서 일단은 오늘 일괄적으로 한번 다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해봐야 알겠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개념을 잡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내용이 일반 의사 선생님들도 잘 생각을 못하는 부분까지도 얘기할 거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도 잘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설명하니까 좀 더 어렵긴 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몸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서론이 길지만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진행할까 해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이 몇 개가 있는데 갑상선 관련된 영상이거든요. 오늘 공부할 것도 갑상선인데 예전에 올렸던 것 중에서 요오드 파트 두 가지가 있죠. 기본적인 요오드를 공부했던 이유는 현대인들 중에서 요오드 결핍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런 걸 확인하고 요오드를 먹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올렸던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질환 리뷰 파트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을 것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올렸던 게 눈썹이 옆에 3분의 1이 좀 사라지거나 혓바닥에 이빨이 물린 자국이 있거나 그 다음에 손톱이 세로줄이 있거나 뭐 이렇게 제가 예를 올렸죠. 이런 것들이 보일 때는 증상적으로 봤을 때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대부분의 우리가 검진이라는 걸 하시잖아요. 검사를 하실 때 대부분은 내 증상보다 검사 결과가 앞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증상이 먼저 앞선다면 검사를 먼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느낄 때 가서 검사해도 늦지 않은데 근데 검사를 먼저 하는 이유는 내가 못 느끼고 자각 증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검사 랩 자체가 먼저 변하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내가 증상을 느끼기 전, 병이 진행하기 전에 관리를 하겠다는 개념이 건강검진이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좀 안 맞는 게 있는 게 그게 바로 갑상선 쪽이에요. 오히려 이거는 우리가 검사하는 TSH라든지 T4 레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서 우리가 보는 검사 결과 랩보다 실제 내가 체감으로 느끼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훨씬 더 먼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 가서 제가 요즘 많이 피곤해요. 뭐 자꾸 붓는 것 같아요. 변비도 생기고요. 또 체온도 안 조절돼가지고 손발이 차갑고요. 막 이렇게 막 불편함을 호소하시는데 근데 병원에서 검사하니까 검사상에서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갑상선 기능 이상이 없는데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 필요 없습니다 하고 이제 보내게 되죠. 오히려 거꾸로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갑상선을 좀 더 이해를 해 보시면은 이게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오히려 증상을 먼저 디텍션해서 증상에 맞는 치료를 먼저 해야 될 수도 있겠다. 그거를 먼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 거예요. 우선 갑상선 호르몬 하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드시는 분은 알 거예요. 병원에 가시면은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하거나 또는 수술을 하시거나 했을 때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져 있으면 주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신지로이드라는 약물을 줄 건데 이 약물은 대표적인 T4입니다. T4하고 T3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계속 할 건데 이걸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호르몬 중에서 사이로드 호르몬 중에서 아이오다인이 4개가 붙어 있는 게 T4가 되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떨어져 나가서 3개만 붙어 있는 걸 T3라고 불러요. T4가 된 게 이제 우리 몸에서 T3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본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적인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 피추이터리 글랜드라는 곳에서 이쪽에서 우리 몸에서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TSH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얘는 전체적인 호르몬 레벨을 디텍션 할 때 이게 좀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TSH 레벨이 올라갈 거고요. 자극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많다고 느낄 때는 떨어지겠죠.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을 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되고 갑상선에서는 이제 호르몬을 만들 때 T4가 거의 93%, 90% 이상을 만들게 되고요. 여기서 T3로 바로 전환되는 경우도 한 7%에서 10% 내외로 있어요. T3와 T4의 의미는 뭐냐? T4는 바로 활동을 하거나 바로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 아니에요. 그래서 T4는 그냥 저장형하고 비슷한 개념이 되고 T3가 바로 활동을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 T3가 돼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T3 레벨이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 T3가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탈 T3가 있고 또 프리폼으로 돌아다니는 프리 T3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잘못해서 만들어낸 리버스 T3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
주로 병원에 가시면 리버스 T3라는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까지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요. 일단은 대부분은 리버스 T3를 좀 무시하는 편이고 얘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T3 검사 정도만 하게 되겠죠. 근데 오늘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 게 리버스 T3예요. 근데 얘가 뭐냐?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갑상선 호르몬이 각각의 세포에 작용을 할 때, 이 세포에 작용할 때 세포에 달라붙어서 이펙트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세포 레벨로 들어가서, 세포 안에 들어가서 갑상선 호르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할 때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을 통해서 T3가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리버스 T3라는 개념은 얘하고 모양은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톱니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리버스 T3가 들어가는 곳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T3 역할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들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T3 호르몬은 악셀러레이터고 리버스 T3는 브레이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의 활성이 좋으면 좋을 것 같지만 너무 활성이 강하게 되면은 모든 게 계속 이게 에너지를 돌리기 때문에 번아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돌아가지 못하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반대급부적으로 좀 조절해 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얘가 만들어지는 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전체적인 T4가 갑상선에서 만들어질 때 93% 정도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7% 정도는 이제 T3로 이미 만들어져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90% 정도 되는 게 간에서 60%가 T3로 바뀌고요. 장에서 한 20% 정도가 또 T3로 바뀝니다. 요것만 딱 들어봐도 장 기능이 좋지 못하시면은 T3를 제대로 못 만들겠네 라는 생각이 들겠죠. 장이 하는 일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간이 안 좋아져도 60%나 되는 T3를 만드는 공장이 간인데, 간 기능이 떨어지거나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가거나 OTPT 수치가 올라가거나 간 해독이 문제가 생기면은 갑상선 호르몬 T3를 제대로 못 만들겠네? 이것도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근데 정상적으로도 우리가 브레이크가 필요하니까 리버스 T3를 만드는데 그 비율이 대략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비율을 계산을 할 때 토탈 T3의 비율, 슬러시에서 리버스 T3 비율을 계산하면은 당연히 전체량이 100이라면은 리버스 T3를 한 20% 만드니까 그 비율은 5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환자를 볼 때 스탠다드한 정상으로 볼 때를 5.0 정도로 보거든요. 이 사람은 그래도 적당히 잘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장이 안 좋거나 해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에서 20%를 못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10%만 만들었다고 치면 이제 그 비율이 10대 3, 10 슬러시 3이 되니까 한 3점대, 3점에서 4점대까지 떨어지게 되죠, 비율이. 경험적으로 보니까 한 2점대 후반에서 3점대까지도 많은 분들이 계신데, 생각보다 그런 분들은 잘 못 느끼고 정상적으로 잘 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1점대까지 떨어지신 분들도 많이 봅니다. 그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리버스 T3에 대해서 이게 왜 생기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하나씩 정리를 할 때 T4가 T3가 되는 것 자체는 액티브 호르몬이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활성형 호르몬이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리버스 T3는 이거를 블록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토탈 T3가 충분하면은 뭐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리버스 T3가 많아지면은 얘는 그냥 바보 호르몬이라 해서 활동을 안 한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얘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T3 그쪽을 막아버려서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가 높아지면은 T3 전체량이 떨어진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버스 T3를 줄여주는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죠. 여기 보면 T3를 올리는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있느냐? 그게 첫 번째 당연히 기본 원료인 요오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셀레늄, 아연, 징크가 되겠고, 비타민 A, 그 다음에 비타민 B2, B6, B12 이렇게 여기는 표시를 하고 있어요. 비타민 B군도 그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버스 T3가 많아지는 상황이 뭐냐? 여기서는 코티졸 레벨이 정상이 아닐 때, 코티졸은 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신 기능이 높고 너무 항진돼 있거나 너무 떨어져 있거나, 이 모든 게 부신 스트레스가 많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스트레스하고 바로 직결되죠. 우리 몸이 뭔가 육체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이러면은 코티졸의 변화가 생기면서 이게 갑상선 호르몬에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T4 메디케이션도 들어가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데, T4라는 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드시는, 수술하거나 기능이 떨어지면 보통 대학병원에서 주는 신지로이드라는 호르몬이, 그게 T4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들어가면은 얘가 정상적으로 건강한 몸이면은 T3를 잘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T4가 T3를 넘어가지 못하고 자꾸 리버스를 만드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 T4만 주잖아요. 그럼 오히려 T3가 아닌 리버스 T3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갑상선 기능 저하가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T3 자체를 넣어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결핍할 때도 리버스 T3가 만들어진다.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비타민 D를 보충해주면 리버스 T3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도미넌스한 상황, 역시 이것도 생리전 증후군이라든지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이라든지 환경 호르몬에 많이 노출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리버스 T3를 많이 만들겠죠. 그 다음에 TPO 안티바디라는 게 자가 면역 항체거든요. 안티 마이크로조말 안티바디인데 이 안티 TPO 안티바디가 높으신 분들은 자가 면역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진단을 내리는데 이런 분들일수록 당연히 리버스 T3가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철분이 결핍해도 역시 리버스 T3가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릴 거는 세포 레벨에서 T3가 들어가는, 세포로 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거를 방해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이로드 호르몬하고 T4, T3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통과되는 거를 방해하는 게 리버스 T3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안티 TPO 안티바디라는 게 갑상선에 대한 자가 항체가 있는 경우, 여기도 코티졸이 높거나 낮을 때 얘기하죠. 역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단기간 내는 올라갑니다. 코티졸이.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부신에서 많은 코티졸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급성 스트레스 때는 코티졸이 올라가고요. 오랫동안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이제 번아웃이 되면서 코티졸 레벨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든 떨어지든 이 둘 다 리버스 T3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D를 여기서는 50 이하도 잡았는데 되게 높게 잡고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환자들이 비타민 D가 50 이하예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갑상선 호르몬을 제대로 맞는다 하더라도 얘가 세포 레벨로 들어가는 것들이 방해를 받는다는 얘기니까 되게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징크의 결핍이라든지 아연의 결핍 자체도 이렇게 갑상선 호르몬이 세포 레벨에서 작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여기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한번 볼까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계 방향으로 제가 볼게요. 첫 번째는 하트 레이트라고 하는데 갑상선 호르몬이 심장의 맥박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장을 되게 느리게 뛰게도 하고 불규칙하게 뛰게도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호흡을 하는데, 브레싱 하는데도 갑상선 호르몬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답답하다,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당 대사에도 갑상선 호르몬이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한테도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호르몬하고 프로제스테론 호르몬 같은 여성의 어떤 생리 주기에도 갑상선 호르몬이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간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뼈의 건강이라든지 근육의 수축에도 갑상선 호르몬이 영향을 주고요. 우리 몸의 전체적인 체온을 조절하는 바디 템퍼레처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웨이트 게인이라 해서 몸무게가 늘어나고 감소되는데도 영향을 주는 게 메인이 갑상선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몸무게가 급격하게 변해요. 어떤 분들은 자꾸 살이 쪄요. 어떤 분들은 자꾸 살이 빠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갑상선 호르몬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소아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두뇌 발달이 저하가 돼서 IQ 자체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소아 애들 중에서 특히 엄마, 산모 같은 경우에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상태로 계속 몸 관리를 안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 중에서 태어난 아기의 멘탈, 지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갑상선 기능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몸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한번 더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앞서서 강의했던 머리카락이 잘 빠지고 손톱에 세로줄이 있고 눈썹에 3분의 1의 털이 사라지고 혓바닥을 내밀었을 때 혓바닥에 이빨이 눌린 자국이 보이거나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 많은 분들이 호소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 성욕이 떨어집니다. 리비도가 감소하고요. 체온이 떨어지니까 손발이 차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많이 피곤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자고 일어나도 아침에 피로가 회복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꾸 붓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기억력도 좀 떨어지고 약간 우울해지는 증상도 생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능의학 병원을 찾아오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이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통부터 시작해서 근육통까지도 생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기능의학적인 치료를 한다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이런 리버스 T3가 많아질 수 있는 갑상선 기능 저하를 정상으로 회복시켜주는 치료가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기능의학병원을 찾아가도 그동안에 리버스 T3를 검사해서 확인하는 경우를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저도 여태까지 그렇게 자주 한 건 없고 최근 들어서 제가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은 제가 여태까지 환자를 위해서 치료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리버스 T3를 줄여주고 갑상선 기능을 좋게 만드는 그 모든 치료를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거를 확인해 가면서 이걸 조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죠.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설명을 좀 해드린다면은, 얘가 많은 시간 동안에 이제 리버스 T3가 줄어들고 T3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게끔 도와드리다 보면은 우리 몸이 점점 좋아지고 손발도 따뜻해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피로도 좋아진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오래 걸리거나 힘든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심한 상태에서 오시면은 얘가 회복될 때까지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바깥에서 일시적으로 T3를 바로 넣어주면은, 그러면 그 증상이 바로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죠. 정말 드라마틱하게 여태까지 한 번도 병원을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금방 좋아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너무 빨리 좋아지니까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증상의 변화가 싹 와요. 근데 이거는 얘를 넣어줘서 변화가 온 거잖아요. 근데 이걸 안 넣어줘도 되는 몸이 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치료를 열심히 해서 외부에서 그런 T3 호르몬을 넣어주지 않고도 잘 활동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거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를 치료할 때 주는 영양소가 있잖아요. 그걸 한번 정리해 봤는데, 여기도 보니까 한 10가지로 정리해 놨어요. 첫 번째 1번은 당연히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기본 원료인 요오드죠. 아이오딘. 요오드 같은 경우에도 따로 검사를 해서, 저는 요오드 검사를 통해서 부족하신 분만 넣어주기도 합니다. 부족하지 않은데 굳이 넣어줄 필요가 없고, 또 식단에서 요오드가 풍부하게 들어가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요오드의 양이 충분할 경우에는 따로 넣어주진 않는데, 어떤 분들은 많이 부족해져 있는 경우에는 꼭 요오드를 따로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셀레늄하고 아연이죠. 징크라고 부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징크하고 셀레늄인데 이 두 가지는 수액제로도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서 저희들은 이제 환자들이 왔을 때 수액 치료할 때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패스솔로볼 바이타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엔 비타민 D가 되겠죠. 비타민 D, 비타민 A 이런 것들, 지용성 비타민이 다 여기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철 결핍 때도 갑상선 호르몬이 안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철분 결핍된 환자들은 철분을 넣어주게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식단에서 멸치를 빠짐없이 꼭 드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다 해당이 돼요. 멸치 안에는 철분도 많고 요오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엔 B 컴플렉스인데, 좀 외우기 쉬우시려면은 6 곱하기 2는 10이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B6, B2, B12 이 정도가 갑상선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 B군입니다. 그 다음에 타이로신인데, 이 타이로신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T4하고 T3의 백본이 되는, 그냥 기초가 되는 기본 원료예요. 타이로신이 있고 여기에 이제 요오드가 붙게 되는 거죠. 비타민 C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여기도 역시 비타민 C가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 오메가3도 역시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저희 그 기능의학자들 쓰는 거의 영양제 모든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또는 바보 T3를 많이 만들어낸 환자들을 적게 만들고 기능을 향상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는 치료를 다 받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말씀드릴 거는 갑상선 호르몬을 잘 못 만들게 이제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이 또 뭐가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기능학적인 치료할 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던 스트레스가 기본 1번으로 들어가 있죠.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결국에는 얘를 받게 되면은 코티졸 레벨의 변화도 생기면서 당연히 갑상선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인펙션, 트라우마, 라디에이션, 메디케이션, 이 모든 게 결국에는 이제 감염이면서 손상을 입고 방사선 조사를 받고 약물 먹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몸에 그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병원을 다니시면서 당뇨나 고혈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특히 아파서 다니면서 먹는 진통소염제나 이건 완전히 쥐약이죠. 이런 걸 계속 먹는 분이라면은 갑상선 호르몬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플로라이드가 있는데, 이게 요오드의 그 같은 할로겐족이죠. 그래서 불소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치약에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클로라이드나 플로라이드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요오드하고 기량하면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방해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톡신, 페스티사이드 얘기하는데, 여기 안에는 이제 중금속이 들어가요. 그래서
수은이라든지 카드뮴이라든지 납이라든지 비소 이런 것들이 폭로돼서 중금속에 많이 노출돼 있을수록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방해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모든 기능학적인 치료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하고 셀리악이 나왔는데, 자가면역 질환은 셀리악 말고도 되게 많은데 셀리악이 나왔던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20% 이상이 갑상선 호르몬이 활성형으로 바뀌는 곳이 장이기 때문에 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장관 내 염증이 심하신 분들은 당연히 그 염증 반응 때문에도 갑상선 호르몬을 제대로 못 만들고 T4가 T3로 전환되는 것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힘들게 달려왔습니다.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났는데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실제로 우리가 검사하는 호르몬 레벨이 활성형과 비활성형이 따로 있다는 걸 잘 모르시고요. 그냥 검사를 토탈을 통해서 그냥 러프하게 지금 현재 몸 상태에 갑상선의 호르몬이 충분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정도만 판단하게 되는데, 충분하게 나왔을지라도 이거를 기량하는 안 좋은 T3 호르몬을 만들게 되면은 오히려 더 정상인 레벨이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갑상선 기능 저하를 호소할 수 있는 증상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안 만들어지고 적게 만들어지고 정상적으로 건강한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몸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강의의 요점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댓글로 질문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걸 취합해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하는 시간 한번 더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